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그원 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연봉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뭐 재테크나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 경제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유지하거나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영상에 이 주제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이고요. 좀 길죠. 네, 저는 업은 재무상담사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재무적인 부분을 상담하고 또 교육과 강의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6년 됐고요. 원래 기업에서는 자금 담당으로 회사의 자금 관리를 했었다가 16년 동안 현재는 가정경제 상담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더 다양한 활동을 또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사단법인에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제가 사무국장 일을 맡게 됐고요. 뭐 상근은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마다 조인하고 활동하는 건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 혼자서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좀 더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좀 사회적인 지경을 넓혀보자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연구소 이름을 지을 때요, 이게 보시면은 가정경제연구소장이라고, 연구소라고 보통 그렇게 지칭을 할 텐데, 앞단에 지속 가능한이라고, 전 처음에 이게 별개 그건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같이 붙어 있는 아예 연구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독특하다고 봤는데, 지속 가능한, 이걸 왜 이렇게 붙여놓으신 건지요? 네, 붙인 건 한 7년이 됐는데요. 요즘엔 또 지속 가능한이란 말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래요?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라는 이름은 아마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거는 오래 가는 거죠. 오래 가는 건데 건강해야 오래 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중요하지만 돈에 대한 건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돈, 즉 재정적인 건강이 중요한 건데 머니 파워, 돈에 대한 역량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저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역량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벌기가 있고요. 두 번째 잘 쓰기가 있고요. 세 번째 불리기가 있고요. 네 번째 지키기가 있습니다. 지키는 거. 이 네 가지의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오늘 이제 직장인의 돈 관리가 주제긴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버는데 직장 생활하는 거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돈을 잘 쓰고 또 남는 돈을 가지고 잘 불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면에서 좀 더 균형을 갖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버는 거면 집중하고 또 투잡을 하고 엔잡 너가 되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점을 키우는 것보다는 약점을 보완해야 이 돈에 대한 역량이 균형을 갖게 되고, 이 균형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길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버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예전부터 정말 돈을 잘 모으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흔히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버는 쪽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뭐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요즘에 막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메이저급 건설회사가 큰 걸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금을 큰 금액 한 440억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날리면서까지 포기한 발 뺐죠. 예, 네. 그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업계에선 큰 충격이다. 그만큼 이제 이런- 분양이 안 될 거다라는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아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인지 몰라도 직장인들이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뭐 돈 벌리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때 뭐 예전부터 재테크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더 많이 찾아보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 해당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는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옛날만 하면 기업들이 연초 연말만 되면은 막 새해 경영 전략을 막 수백 페이지짜리 만들고 네. 각 부서별로 전략들을 모아서 회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런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경영 전략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 정말 불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계획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막상 또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은 회사 다니니까 돈 벌고 돈 버니까 큰 문제 없지만 개인의 어떤 가정 경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물론 뭐 예측 가능하긴 어렵지만 최소한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의 주 타겟이 되는 사람이 직장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직장인도 가정에 들어오면 가장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또 가정이라는 걸 하나로 보면 하나의 기업과 좀 비슷하게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수익이라는 걸 보면 대부분 직장인의 월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들어온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되는 거가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었잖아요. 경제 3주체 하면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하잖아요. 네. 나라 경제랑 세계 경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간이 되는 가정 경제, 즉 가계만큼은 좀 굳건하게 잘 버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직장인의 돈 관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돈 관리를 저는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돈 관리보다는 이 돈 관리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 펀더멘탈, 아주 기본적인 체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는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오시기 전에도 방송을 하나 더 하고 오셨잖아요. 또 강의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은 아마 직접적으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들을 정말 많이 만날 텐데, 그들의 관심사를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막 질문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좀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어떤 것들인가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 강의할 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네. 본인의 상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진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뭐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안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상담을 통해서 강의 이후에 신청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한 분들은 저는 이제 참고로 유료 상담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을 가지고 기회를 보고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계좌. 이건 이제 실물 자산이 아닌 거잖아요. 금융 재산이 녹아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물 자산이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 계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되면 500만 원 계좌가 녹아버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빚 내서 투자한 거 아니라면 기다리면 되는데 보통 빚 내서 투자하는 게 대표적으로 집이죠. 집에 대해서 투자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영끌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겠지만 빚 내서 집을 샀는데 이 자산이 아까는 녹아버렸지만 지금은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10억짜리가 6억 된 거죠. 그 4억이 빠진 거예요. 근데 빚은 그대로잖아요. 아니에요. 빚 원리금의 이자는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인데 이자가 늘어났잖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내다가 2배, 200만 원 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어려운 말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혼 10년 된 가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집을 7년 전에 샀는데 집값이 7억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가격이 4억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10년 전 결혼할 때랑 지금하고 순자산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집값 올라간 거 빼면은 실제로 우리가 저축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투자하거나 빚을 갚아서 순자산이 늘어난 건 없고 오로지 집값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쪼그라든 상황인 거죠. 저는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자산의 수치보다는 가정 경제가 제가 이제 직장인들도 있고 또 맞벌이하는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와 함께 커가는 가정 경제를 이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집값 말고 내가 살 집 산 거 집값 올라가서 자산이 늘어나는 거 말고 내가 저축하고 빚을 갚아내서 순자산이 따박따박 증가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연끌 때문에 월급 받아서 이자 낸다. 예? 월급 받아서 이자 낸다.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는데 또 상대적으로 사실 이제 집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집들, 그러니까 흔히 월급을 받아서 아이들 키우고 그냥 집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재테크에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고 접근하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주변에서 재테크, 부동산, 주식, 심지어 금이나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지만 또 주변에서는 조심해라. 저거 깡통 찬다. 연끌 저세대가 된다. 이렇게 또 주의를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아니 인터넷 찾아보지만 다 거기서 저도 한번 찾아보긴 했지만 다 거기서 거기의 수준의 정보들만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해 보시라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정경제 쪽에서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깨진 거 하나가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큰 신뢰가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저는 가정경제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패턴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큰 실수로 연결되지 않게끔 본인을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머니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머니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돈에 대한 자기의 인식의 틀입니다. 우리 프레임이 창이잖아요. 네. 머니프레임 뭐냐면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거든요. 즉, 이 머니프레임은 나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머니프레임 속에서 나는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이러한 머니프레임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년 전에는 열풍이 있었죠. 주식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빚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었고, 그때는 또 주식을 통해서 1년, 2년 동안은 재미가 있었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체력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체력, 즉 돈에 대한 심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돈에 대한 심리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 이제 머니 프레임이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자, 프레임으로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코끼리를 누가 만지고 있죠? 사람들이 만지고 있네요. 어떤 사람이죠? 형형색색? 보라색. 선글라스를 꼈는데 추측하건대 장님이라는 생각은 드시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코끼리를 만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 있어요. 네, 상아를 만진 사람 코끼리는 뭐라고 정의할까요? 뿔? 야, 이 사람아, 코끼리는 내가 만져보니까 말이야 딱딱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맨 뒤에 있는 꼬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 사람아 코끼리는 가볍고 너플너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있는 몸통과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끼리는 굉장히 딱딱하고 등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각자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만 코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세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세 번째 공통점이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또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몸뚱아리, 코끼리 몸뚱아리를 만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 만지고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yes or no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네. 저렇게 각자의 경험한 것에 따라서 대답한 사람들의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쵸. 각자 경험한 맞아요. 거기 틀린 때문에. 거? 없죠. 아니에요. 네. 틀린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코끼리를 바라보는 것도 각자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이 코끼리를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했던 돈에 대한 정의나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니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본인이 살아왔었던 돈에 대한 생각,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잘 인정하고 객관화하고 그러한 돈에 대한 생각을 오류가 또 실수하는 점이 없을까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돈보다 사람이다. 돈보다 사람이다를 정말로 외치고 다녔던 사람인데요. 정작 돈 문제 때문에 자살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은 뭐냐면 결국에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돈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돈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만을 고집하지 말고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대한 프레임에 따라서 자기 자산 가치의 그 수준도 달라지게 될 수 있고 같은 돈이라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머니 프레임에 따라서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자산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 프리즘,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래서 프리즘이잖아요. 옛날 삼각형 네, 빛 들어오면 그렇죠. 부자 되는. 빛이 네. 들어오지만 저렇게 프리즘이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보여지면서 무지개 색깔이 보여지죠. 그렇죠. 무지개는 이뻐요. 하지만 저게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죠. 돈을 잘 형성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진다. 제가 자세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통해서 시청의 국장 과장님들, 즉 5급에서 4급 정도 되는 고위 과정을 강의를 줌으로 꾸준하게 하거든요. 어느 지자체에 계신 국장님은 지금 4급인데도 네, 그냥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모 과장님은 5급인데도 자산이 20억이 넘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가에 따른 영향도 크긴 하지만 어떻게 돈을 대하고 관리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제가 8년 동안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서 8년 동안 꾸준하게 퇴직자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공기업의 특성상 비슷한 학력, 다들 박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같은 월급, 그리고 그 단지에서 같은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퇴직을 앞두고 집 말고는 현금이 없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산이 20억, 30억 정도 되셔서 똑같은 퇴직자분들의 노후 준비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절세나 상속에 대한 것을 자꾸 질문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되셔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걸 보니까 똑같은 직장을 다녔어도 어떻게 돈을 대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은 기업의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 다른 걸 보면 너희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습관이 패턴이 돼서 그러한 패턴은 행동의 습관이 되는 거고 그러한 행동의 습관의 차이는 결국에는 부와 가난의 격차를 키운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초기에 특히나 직장인들의 돈 관리에서는 젊은 시기 때, 젊었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객관화가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보이는 저 프리즘은 참 예쁜데
예, 거기서 해석되는 부분들은 예, 참 어렵네요. 예, 어려워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은 예, 같은 그러니까 출발은 스타트는 똑같으나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집들은 잘 돼 있고 어느 집들은 되게 힘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걷어서 다시 공평하게 다 분배를 해줬다. 가정하에. 그러면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원래 부자였던 사람은 그대로 부자이고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계속 가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지금 말씀하셨다 보니까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생각도 어찌 보면 머니 프레임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프리즘을 보여주면서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요. 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20년, 30년이 지나면 저렇게 격차가 벌어질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출발이 다르니까. 저기는 부잣집이라서. 원래 부잣집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경향성 자체도 어찌 보면 나의 부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인식과 돈에 대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아요? 주변에 그 부자인 것 같이 되게 집안도 괜찮은데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돈을 못 벌거나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흔히 말하는 흙수저에서 시작했는데도 똑같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늘려간 사람들도 많은 거 보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객관화하고 돌아보는 과정, 머니 프레임을 돌아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돈에 대한 네 가지 역량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프레임 얘기를 좀 떠나서 이 네 가지 역량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되거든요. 실제로 조사한 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똑같은 직장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머니 프레임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 머니 프레임 진단에는 머니 파워 역량이 있는데요. 벌기 역량, 불리기 역량, 쓰기 역량, 지키기 역량, 이 네 가지 역량, 머니 파워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분포도가 굉장히 다채롭죠. 네. 근데 보시기에는 저게 뭔가 싶으시겠지만은 좀 몰려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산계해 있는 거. 약간 좀 흰 글씨가, 흰 공간이 빈틈 보이는 건 뭘까요? 불리기죠. 예, 불리기. 네, 불리기 높은 예, 사람도 예.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는데 중간중간 공백이 많은 거 보니까 불리기의 역량은 개개인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산술평균하진 않고 특정적인 몇 가지, 네 가지만 좀 추려봤는데요. 예, 예. 이 표를 보니까 벌기. 자, 이제 표가 약간 흐려서 제가, 이 네 개의 그림이 똑같이 파란색은 왼쪽 위에 벌기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약간 갈색은 불리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는 쓰기가 되고요. 밑에 왼쪽에 연두색인가요? 네, 저 색깔은 네. 이제 지키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해되셨죠? 이 네 가지의 특징적인 네 명의 표를 본 건데, 왼쪽을 보시면 어때요? 자, 대표님 아들 있으시죠? 네, 있죠. 네, 아들, 네. 딸. 우리 아들, 딸이라면은 벌기, 불리기, 지키기, 쓰기의 저 네 가지 사례 중에 시계 순서대로 1, 2, 3, 4번으로 한다면은 몇 번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몇 번이었으면 좋겠냐고요? 1번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거가 좋겠어요? 3번처럼 당연히 매연이 예, 3번이겠죠? 둥글둥글하고 확장되어 있는 게 네. 좋겠죠. 자, 잘 1번을. 벌고 잘 쓰고 잘 불리고 그렇습니다. 네, 잘 첫 지키고. 번째를 보면은 네. 첫 번째 왼쪽을 볼게요. 위에 1번 보면은 벌기도 굉장히 약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벌기 점수가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를 다녀도 귀찮고 에너지도 없고 자기 개발이나 승진에 대한 열망도 없고 이런 거죠. 두 번째, 불리기의 역량도 한 4점 정도 돼요. 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죠. 네. 쓰기도 뭐 그러합니다. 정말로 약한 건 지키기. 점수가 0.8점밖에는 안 되는 거죠. 반면 오른쪽을 보면 벌기는 굉장히 열심히 벌어요. 근데 쓰기도 나름대로 좀 잘합니다. 근데 제일 약한 건 지키기도 약하고 불리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는 거라든가 자산을 증식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이 사람은 열심히 버는 것만 집중하고 아끼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밑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벌기 10점, 불리기도 9점이죠. 쓰기 10점, 지키기도 10점 만점에
10점. 이분은 불리기, 투자에 대한 역량만 조금만 높여가면 예. 전체적으로 외형이 둥글둥글한 거죠. 이 표는 바로 머니 밸런스 휠입니다. 바퀴가 둥글둥글해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예. 우리의 삶도 이러한 돈에 대한 역량이 균형을 갖추어야 둥글둥글하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에 대한 역량을 진단해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럴 줄 알았다. 두 번째, 놀랍다. 내가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었구나. 지키기? 나는 크게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키는 건 잘할 줄 알았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대답해 보니까 점수가 낮게 나온 걸 보고 아, 내가 이런 역량을 높여야 되겠구나라고 반성하는 그런 지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번째 모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벌기도 열심히 벌고 네 번째. 예. 뭐 불리기나 쓰기 점수는 네. 괜찮은데 지키기가 좀 약하다. 약간 네. 네, 그런 부분 최근에 뭐 이사한 부분도 있어서 예, 비용이 좀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주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모델이 가장 많을 것 같고 요즘은 조금 반대죠. 요즘은 또 주변에 보면 첫 번째 모델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고 그다음에 불리기는 거의 여기 지금 불리기도 나와 있지만 불리기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불리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지키는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저 모델로 가면 파산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많은 저기서, 분들이 네. 직장 생활에도 좀 일의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을 때 오래 가고 에너지도 좀 생기는 건데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 저는 재무상담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되게 기쁘거든요. 저는 만 16년 동안 한 번도 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반성한 적은 없어요. 네. 후회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일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저의 일에 대한 의미를 늘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말씀 더 자세히 드리기보다는 각자의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 겸사겸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한자로 좀 말장난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겸사겸사 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사는 회사의 사자고요. 네. 뒤에 사자는 개인 사자입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나의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일의 의미를 찾는 것도 돈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두들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최근에 그 혹시 인터넷에 유행하는 짤 같은 거 하나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인데 네. 그 뭐 현대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 예쁘게 디자인이 많이 돼서 네. 나오잖아요. 다른 건데 카드에 사직서라고 인쇄가 돼 있는 신용카드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실물인가요? 진짜인가요? 아니, 패러디가 아니라? 패러디죠. 실물로 네. 그렇게 나올 일은 없겠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에 저거 나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망이잖아요. 이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강사님께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약간은 좀 반대적인, 역행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는데 정말 돈과 어떤 자기 자산 가치, 자기 삶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사실은 필요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좀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좀 동감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잠깐 얘기를 많은 해봤습니다. 분들이 저 네. 벌기에 대한 표를 보여드리면은 저거 소득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소득에 대한 숫자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저게 점수가 높은 건 아니고 일에 대해서 느끼는 열정,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 직업적인 보람 이런 부분들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48명의 자료를 만들면 기업체 CEO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절대로 어느 사람이 누구 거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대표께서 보면 놀라죠. 혹시나 이런 사람이 격리팀에 있다, 자금팀에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잘 쓰기 능력이 이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금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정보를 누출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경영자로서도 돈에 대한 역량이 회사의 일에 대한 성과랑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이러한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회사의 임직원들의 가정 경제를 돌보는 사풍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 회사의 대표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하여튼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벌기 점수도 상당히 낮은 것 같고, 이거 뭐 소득이 낮아서 벌기 점수가 낮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자, 이제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쓰기 역량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네. 이제는 뭐 소득을 더 늘리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투잡으로 퇴근 후에서도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쉽지 않다는 걸 또 느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좀 잘 써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또 막상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하면서도 이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가정경제 순자산을 점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소비 습관에 대한 감정을 연결해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겁니다. 소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비는 감정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소비는 감정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도 내가 낭비한 사람이 있고요. 또는 성장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강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출발하면 스벅을 안 가도 되는데, 깜빡하면 근처에 가서 스벅에 가서 앉아서 또 와이파이로 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삶 속에서 나가는 좀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멍청 비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소비에 대한 감정을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소비인지 낭비인지 성장인지 나눔인지를 나의 돈에 대한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로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아, 영어는 잘 못합니다. 어려운 숙제를 갑자기 내주시네요. 예. Your money story. 당신의 돈에 대한 스토리는 Your life story다. 당신의 삶의 스토리라는 거죠. 즉 통장에 있는 또는 카드의 명세서는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돈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식비 얼마 쓰고 항목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에서 나의 패턴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자산에 대한 부분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을 안 하세요.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이런 거 생각은 하시는데, 가계부는 쓰는데 순자산을 누적적으로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까 이제 벌기에 대한 역량이 줄어드는 것도 결국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벌면서 돈이 모아지고 자산이 늘어나야 일을 해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꼭 좀 권해드린 것은 뭐냐면, 순자산이 증가되는 현황을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앱을 꼭 한번 설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TV로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 잠깐 열어보세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제가 특정한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라 뭐 추천드릴게요. 광고는 아니죠? 네,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뭐 그쪽 회사랑 전혀 관계는 없고요. 마이데이터 앱들은 정말 많습니다. 마이데이터 앱은 증권사든 은행이든 여기저기서 데이터 관련된 마이데이터 뭐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마이데이터 하지만 실제로 마이데이터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스타벅스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앱을 깔면 쿠폰 준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앱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뱅크샐러드입니다. 뱅크샐러드는 뭐냐면 본인의 순자산 현황을 매월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또는 2021년 대비 2022년, 2022년 대비 23년 이런 식으로 매년간 순자산을 점검해서 누적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신의 순자산을 누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앱들을 활용하신다라면 본인의 돈 관리 역량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기업에서는 이제 회계장부를 쓰듯이 집에서는 가계부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내가 어떤 항목에 어떤 비용을 많이 썼는지, 그리고 얼마가 지금 돈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예전부터 가계부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제 가계부를 그냥 내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얼마 남았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이데이터
이게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네, 그렇죠. 예,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작심삼일에 그치는 쓰기에만 불과한, 즉 기록하는 데 불과한 가계부 쓰는데 너무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저는 그런 표현도 해요. 써도 써먹을 데가 없는 가계부를 쓰는데 급급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순자산을 파악하자. 더군다나 그런 앱이 있으면 매달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내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순자산 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한다라면 좀 더 에너지 있게 돈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오늘 제가 돈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요건 좀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돈 관리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가계부 쓰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 구조는 월급날 내 통장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카드값 빠지고 제로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또 카드 쓰는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놓고 또한 저축하거나 공과금, 보험료 빠져나가면서 내 통장에 제로 되는 건데 이걸 하더라도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놓기 때문에 쓸 돈이 있는 거고요. 저수지로 갑자기 쓸 돈을 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 통장에 제로가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돈 관리를 좀 심플하게 하자.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통장 관리만 분리해서만 잘 하더라도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뭐 하나의 그 팁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잘 쓰는 법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좀 폭넓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잘 불리는 것도 있어요. 뭐, 한때 주식이나 재테크나 사실 이거 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리기 위함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뭐 한동안은 뭐 이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뭐 빚을 내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 많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진짜? 진짜 영끌, 뭐, 뉴스에서도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고, 그거를 보고 있는 저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당사자는 뭐,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침체 상황에서 다들 많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 조금은 험난하지만 비싼 돈 내고 투자 실패를 했다라면 손실을 확정을 짓지 말고 비싼 돈 내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수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은 어느 시기에 경기 침체가 해소가 되면 먼저 주식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 시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굳건하게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느낀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정말 재테크는 쉽지 않구나. 주식해서 정말 종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 때마다 3프로 방송 봐가지고 주식 방송 열심히 봐가지고 재테크를 하려 해도 이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불리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아끼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불려야 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 불리는 거로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저는 그래서 애쓰지 않는 좀 게으른 투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리기 위해서 제가 애쓰지 않고 게으르게 투자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 1등이지만 대한민국이잖아요. 전 세계 주가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비중은 글로벌에서 대한민국은 2%도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1등 기업들을 찾자. 어디가 있을까요? 휴대폰, 뭐, 애플, 이런 기업들, 아마존, 테슬라 같은 1등 기업들은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자, 영어로 모아트라고 하는데요. 범접하기 어려운 나름대로 독과점 시장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는 거죠. 그런 1등 기업들을 주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는 좀 잘 모르는 잡주들 관심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1등 기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 평균 지수 투자하자.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S&P, 다우존스, 또 나스닥 같은 이런 지수에 투자되는 상품들을 보시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결국에는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지수는 상승하거든요.
도태되고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지수에서 빠지고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S&P 500에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남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수를 만든 투자는 지수를 만든 것, 그것에 대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참 재미없는 투자라고 해요. 아니 주식과 채권 분산해서 자산 배분해봐야 이거 뭐 7%, 6% 먹겠다가 누가 주식하냐. 나는 주식으로 승부를 걸겠다. 라고 하는 거지만 5%, 6%,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서 평생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복리 수익으로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플러스 30%,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수익 날 때 나 보여도 손실을 만회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덜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물론 조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작년에 2022년에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빠진 거 아니냐, 다 깨지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60년 이상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이제는 작년은 어쩔 수 없는 한 해였어요. 아시다시피 러우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를 재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끌어올렸던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도 많이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도 떨어져 있고 또한 채권 가격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주식과 채권은 약간 반대로 가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조합한 6대4 비중으로 자산 배분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불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꼭 이렇게 많은 불리는 거에 집중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지키기라도 잘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지키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난해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지키기가 중요하냐면 비재무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어요. 비재무적인 요소는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닌데 돈과 관련된 거. 네, 그건 뭐냐면 가족 관계 또는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들인 거죠. 맞벌이 하는 분들은 맞벌이 부부가 돈을 열심히 벌면서도 사교육비라든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돈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비재무적인 부분에서의 관계적인 위험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돈을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이자 좋은 거로 적금하려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부부가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부부싸움 한 번 하면 열받아서 술 먹고 열받아서 명품 가방 사고 이러면서 돈이 많이 깨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돈에 대한 가치관을 나누면서 관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재무적인 위험과 손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위험이 있고요. 신체적인 위험, 관계적인 위험. 특히 환경적인 위험은 세금이라든가 사회적인 환경 제도의 변화 속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고요. 돈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환경적인 위험에 속할 수 있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관계적인 위험은 바로 비재무적인 위험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적인 위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계적인 위험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4글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 관리입니다. 기대 관리. 기대 관리. 기대 관리. 즉 내가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내 역할과 몫에 대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너 결혼하면 나중에 아빠가 다 해줄게 라고 했다가 전세가 폭등했죠. 24평 아파트가 6억이 된 겁니다. 전세값이. 그러면 그거 못 해주면 누구 책임되는 거죠? 아빠 책임되는 네.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공언하지 말고 자녀와
부부가 그 부모가 적절한 수준에서의 선긋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대 관리가 전 중요하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대 관리를 꼭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신체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험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보험에 대한 방송들도 많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종편이든 다양한 방송에서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방송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 방송들은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다수의 방송들이 스폰 방송입니다. 즉, 방송을 협찬해서 만드는 방송들이 많아요. 그럼 실제로 무료 방송, 무료로 재무설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몇만 원씩 고객들의 정보를 팔고 사는 게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뭐 특정 방송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료로 방송한다, 무료로 재무설계한다는 것들을 쉽게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공짜는 없구나. 그만큼의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자꾸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들 가입하는데 저는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돈을 빼앗기지 않는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뻔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보통의 설계사분들하고 관점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을 어떻게 정말로 실수 없이 가입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비용을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살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험료를 얼마 정도를 감당할 것인가라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우선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는 달라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필요하다는 걸 다 가입합니다. 치아보험 가입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치매보험도 가입하고요. 각종 수술비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나온다고 수술비 특약까지 있는 보험들을 또 3만 원씩, 4만 원씩 가입합니다. 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셨나요? 한 가정의 보험료가 8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어떤 대답하냐면 필요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채워나갈 것인가,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품 중심의 논리에 자꾸 휘말리게 됩니다. 네, 그건 아주 맞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대한 원칙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료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구 소득의 10%라고 적혀 있는 기사나 칼럼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좀 말이 애매하죠. 가구 소득 10%. 그러면 외벌이 한 사람도 있고 맞벌이 한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50만 원씩 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이죠. 네.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이죠. 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50만 원 보험료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라고 말한 그 전제의 핵심은 소득이잖아요. 소득이라는 거 맞벌이가 평생 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맞벌이 소득, 가구 소득이라는 애매한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소득의 10%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5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버는 사람의 10%니까 보험료는 25만 원. 25만 원 네. 정도. 자, 무조건 그 금액에 맞춰라가 아니라 그 정도의 금액이 적정선이니까 각자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까지는 늘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애매하고 뭉뚱그려서 한 50만 원,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소득을 좀 이렇게 재산을 지키는 그렇죠.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실 지키기 그 나름대로 그런 이제 방식, 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험을 아주 좋은 사례로 들어준 것 같아서 좋은데, 나중에 그런 또 시간이 되면 그런 사례로 해서 많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자, 마지막, 이제 벌써 시간이 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는데, 자, 보험료를 정할 때, 뭐, 가구 소득, 즉, 맞벌이 소득으로 적정 비율을 따지지 말고, 외벌이 한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에서 정하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럼 요즘 맞벌이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팁, 뭐 아까도 좋은 팁이긴 했는데 조금 더 좋은 팁이 있다면 한번 딱 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벌이가 밥벌이 되지 말자. 밥벌이. 네, 맞벌이에서 생활비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차 리스비 나가면서 저축을 못하는 구조를 만들지 말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단어로 소화를 한다라면 맞벌이라도 외벌이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아이 또 고루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맞벌이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자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 버는 소득에서 마땅히 인생에서 해야 될 것 세 가지는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마땅히 이것도 약간 고루한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세 가지는 뭘까요? 자, 젊은 가정이 가정을 꾸려서 맞벌이 가구다,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이미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라면 대출금 갚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20년 뒤에 자녀들은 대학 가죠. 3, 40년 뒤에는 우리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경제 생활에도 40년 정도 이상의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하자. 그럼 들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어떻게 외벌이로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냐. 빚 내는 것도 이자 내는 것도 버겁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최소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작게라도 저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게라도 통장 만든 것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즉, 한 사람의 소득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을 가지고 이 통장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주신 것이 바로 맞벌이 부부의 적절한 역할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한 사람이 만든 노후자금, 예를 들어 저는 직장인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연금 보험보다는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세액공제를 만들자. 세액공제를 받자.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보험으로 변액보험이라든가 연금 보험 같은 것보다는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자. 그러면 이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씩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5만 원 해봐야 1년에 60만 원이지만 60만 원에 연봉이 5,500 넘지 않는 분들은 16.5%를 돌려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1년에 60만 원 분 거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씩 부어서 60만 원에 16.5%를 세금으로 돌려주면 9만 9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5만 원씩 벌던 돈에 몇 달치를 세금으로 주죠? 2달이죠. 네, 그러네요. 네. 5만 원씩 벌던 돈에 60만 원에 16.5%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9만 9천 원은 5만 원에 2달치를 세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세금 돌려받은 거를 그냥 푼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술값 나가는 거 하지 말고 이 계좌, 즉 연금 계좌에 재투자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 낳고 외벌이로 돌아서거나 또는 대출 이자가 최근처럼 늘어나서 저축할 돈이 많지 않을 때는 5만 원씩만 유지하고 나중에 이후에 대출금 이자가 좀 부담되거나 줄어들거나 했을 때 그때 안정적으로 맞벌이가 가능할 때는 이 통장에다가 각각이 노후자금 풍성하게 키우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70만 원 이상씩 벌어도 세액공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많은 돈을 가지고 30만 원씩 50만 원씩 못한다고 쫄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작게라도 한 사람 소득에서 통장을 만들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둘의 맞벌이 소득이 가능할 때 기름을 부어나가는 방향으로 통장을 좀 구별해 나가자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좀 더 가치 있는 소득, 가치 있는 지출 방향으로 돈의 제자리를 찾아 나간다라면은 두 분이 맞벌이 하면서도 돈에 대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가 진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는 안 하지만
돈 관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금융사나 보험사나 여러분 그 산업의 관점에서 이분들은 여러분을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저축하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100살까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철저히 보험사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100살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한 80세까지 하거나 60세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 노후와 함께 동행하는 자산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30 정도의 직장이라고 한다면 60 된다 하더라도 30년 뒤입니다. 30년, 40년, 50년 뒤에 나이가 80, 90 됐을 때는 아시겠지만 물가 가치는 많이 떨어져요. 우리 대표님은 계란이 얼마 때 기억나세요? 아마 50원 기억하실걸요? 네, 아마 그 정도. 라면, 컵라면 나올 때 100원짜리 기억하시죠? 제가 너무 연배를 높게 봤나요? 아, 그렇죠. 저가 핫도그 30원, 뭐 20원 그럴 때 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조병천 대표는 저보다 5살밖에 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옛날에 우리 짜장면 500원 했잖아요. 네, 500원 요즘에 했죠. 6,000원 합니다. 10배 이상 오른 거죠. 자, 어쨌든 30년, 50년 뒤가 지나면 물가 가치,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보험이라는 상품으로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노후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험을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한자로 위험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위험을 보호하는 보험은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 강조해서 드렸었잖아요. 상품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역량 그리고 개인의 역량,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돈에 대한 4가지 파워 말씀드렸죠. 벌기, 불리기, 잘 쓰기, 그리고 지키기. 이 4가지의 역량을 잘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신다면 어떠한 재무설계사를 만나든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역량을 잘 키워나가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조언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에도 팁이나 이런 부분들 참 주셔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2023년 올해죠. 2, 4분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분석한 연구 자료를 내놓게 됐는데 요즘 뭐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기업들도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순간들을 잘 한번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자기 돈을 좀 잘 관리해서 또 버티다 보면 좋은 세상 또 오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보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주위에 있는 이웃분들도 같이 좀 눈여겨서 살펴보는 또 친척분들도 이렇게 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가정연구소장이신 박상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